자,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화장품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화장품 바코드 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국내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바코드 내용 나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몇 개 있죠. 자, 일단은 바코드의 표시 기재는 2차 포장을 해야 됐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고요. 자, 혹은 1차 포장을 수용할 땐 1차 포장 겸 2차 포장이었죠. 용기가 하나 있을 땐 거기에도 2차 포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차 포장 표시를. 자, 어찌됐건 바코드 하면 생각나는 거 일단 2차 포장의 표시 기재가 생각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 표시의 대상은 누가 하느냐?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한다 했었죠. 자, 정답은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인데요. 여기서 이미 조금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유통 판매라고 한다면 사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키워드였죠. 자, 그리고 이거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표시 기재를 좀 생략하거나 예외가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예외사항 첫 번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일 경우에는 이제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내용량이 15ml 혹은 15g 이하일 때도 이제 바코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견본품, 시공품 혹은 샘플 같은 이제 비매품도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밑에는 사실 바코드 내용은 아니고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바코드에 대한 표시를 봐봤다면 이번에는 가격에 대한 표시를 봐보자라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자, 가격의 표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읽어볼게요. 화장품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하 판매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또 관련 법의 내용을 보면 표시 의무자 이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나와 있어요. 자, 즉 여러분들은 이 내용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를 하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고 계셔서 놓치시면 안 될 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제조업자가 무조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표시 의무자가 아닐 때는 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표시 의무자가 어떤 거냐? 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소매업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통신 판매업자 있을 수도 있겠고요. 통신 판매업이라고 하는 거면 뭐 인터넷 판매 같은 걸 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뭐 다단계 판매업자,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 의무자에 해당될 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일지라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자기 화장품을 팔고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당연히 표시 의무자이기 때문에 판매를 직접 하는 자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CCTV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이외에서 여러분들 조금 난해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이 업장 사람의 주인에 관련해서는요 CCTV를 달아야 될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법령을 가져왔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 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온 김에 가져갑시다. 자,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안내판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2번이 이제 문제로 나왔었는데 우리는 다 같이 가져가야겠죠. 1번 설치 목적이나 장소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요. 2번이 이제 촬영 범위였었죠. 자, 촬영 범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겠죠. 자, 항상 시험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괄호를 넣는 내용이 바뀌면서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으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온 김에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봐보도록 합시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입니다.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즉, 이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개된 장소라고 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촬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허용되는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다음 3번으로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 3번이나 범죄 예방 정도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교통 단속이나 교통 정보 등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8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미생물 한도, 여기서 나온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맥락을 좀 아시면은 이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미생물 한도 시험법에 따라서 영유아용 로션을 한천평판 도말법에 따라 시험했다. 자, 일단은 우린 미생물 한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영유아 나왔어요. 그럼 어떤 거 생각해야 돼요? 아, 500개 이하여야 되구나. 어떤 게? 총 호기성 생균수가, 자, 세균 플러스 진균이 총 호기성 생균이었죠. 자, 얘네들이 500개 이하가 기준이었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내고요. 자,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서 총 호기성 생균수를 계산하고 해당 제품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시험은 각 두 개의 세균용 및 진균용 배양 평판 배지에서 검액은 20배 희석해서 0.1mm씩 반복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푸실 때 식을 아셔야 되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평균 짐락수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평균 짐락수에 곱하기 희석 배수를 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자, 이렇게 나온 값을 자, 1ml 혹은 1g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변환.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일단은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세균용 배지에 대해서 이런 평판 이 두 개가 짐락수가 나와 있고 진균용 배지도 이제 짐락수가 두 개로 나와 있죠. 자,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6 더하기 8 나누기 2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평균 짐락수가 7이고요. 진균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짐락수가 8이겠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희석 배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검액은 20배 희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보통 10배에서 그 이상으로 이제 희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곱하기 100을 20을 해주겠죠. 20을 해주고, 자, 8에도 곱하기 20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140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160이 나옵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단계를 했으면 두 번째 단계, 이제 1ml나 g으로 변환을 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힌트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답을 보면 총 호기성 생균수가 땡땡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개의 정확한 단위는 CFU per 밀리리터예요. 즉, 1ml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0.1ml로 반복했다라고 나와 있죠. 즉, 곱하기 10을 해줘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개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안 나와 있어도 이제 1ml로 변환하는 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총 정답은 세균용은 1400이 나오겠죠. 140 곱하기 10. 자, 그리고 진균은 1600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총 호기성 생균수는 1400과 1600을 더하면 3000개가 나올 거고요. 자, 이 3000개는 500개보다 많이 있죠. 기준을 이제 적합해하지 못하다. 부적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다음에 해설을 같이 보고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해설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지우고 읽어볼게요. 자, 해설에 배지의 평균 짐락수
곱하기 희석 배수 말씀드렸었죠. 이게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밀리리터나 그람 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2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식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미생물 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었죠. 자, 나온 김에 볼게요. 일단은 3번부터 우리가 봤었죠.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1000개 이하 총호기성 생균수였죠. 이것도 총호기성 생균수였고요. 자, 1000개 이하인데 여기서 역류화랑 눈화장용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총호기성 생균수가 500개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물류지는 조금 특이했었죠. 물류지의 경우에는 세균이랑 진균이 각각 100개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대장군,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아예 검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역으로 다른 거를 가려놓고 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초호기성 생균수를 3000개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몇 배 희석을 했느냐 해서 여기를 가려놓으면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풀겠죠. 총 호기성 생균수가 3000개인데 우리가 0.1mm여서 곱하기 10을 했겠구나. 그러면은 다시 10을 나눠주면 300이 나오겠고, 자, 이 300이 나오려면 몇 배 희석했느냐. 자, 일단은 여기는 평균이 7이었고 여기는 평균이 8이었죠. 더하면 15였고, 자, 15에서 몇 배를 우리가 곱해야 총 300이 나와요. 20배를 곱해야 300이 나오겠죠. 그래서 검액은 20배 희석했구나.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냈을 때도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피부 pH에 대하여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피부의 pH라고 하면 피부 땡땡의 pH를 말한다. 자, 피부의 pH 측정값은 외부의 환경, 건강 상태, 호르몬,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식약처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답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가까운 정답은 피부의 표면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pH라는 건요, 피부 표면에서 피지의 뭐 지방산일 수도 있고요, 땀의 젖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적절한 균형값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산성 4.5에서 6.5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근접한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pH가 나온 김에 pH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pH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자면요. 수소이온 농도를 양의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 지수로 나타낸 것, 즉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로그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예시로 조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예시를 드려볼 거냐? 자, 수용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수용액이 있고요. 자, B라는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 자, 여기 써 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주로 H+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수소이온 농도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의 수소이온 농도를 봤더니, 자, A의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가 나왔고요. 자, B의 수소이온 농도를 봤더니,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리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소이온 농도를 논할 때 이 굉장히 수치도 좀 어려워 보이고 이제 말이 길기도 하고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약속을 했냐?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pH를 7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따와서 7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한 거고요. 자, 이 B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pH를 6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따와서 pH가 6이 된 거죠. 자,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이거는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pH가 7에서 6으로 1 떨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수소이온 농도는 10배가 증가했죠. 자, 곱하기 10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자, 이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pH가 1씩 낮아질 때마다 자, 이 수소이온 농도는 10배씩
많아진다,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는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자, 낮아질 때마다 높아진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겠죠? 이 문장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넘어가자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다음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에 관하여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라고 돼 있어서요. 자, 기억은 각질층의 세포간 지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로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유기물질이다. 또한 인체에 필수적인 구조 성분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산, 비타민, 니은의 생합성 전구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을 얘기해드리면 정답은 콜레스테롤이고 비타민 D의 이제 전구체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콜레스테롤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세포간 지질 하면 어떤 거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스테로이드 계열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생각이 났었어야 풀 수가 있고요. 자, 이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이라고 되어 있었었는데요. 전구체, 전구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해당 물질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것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콜레스테롤이었는데요. 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4단원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표피에 대한 거, 진피에 대한 거, 피와 지방에 대한 거. 표피에 대해서는 각두 가유기가 나왔었고요. 투명층은 입술,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각질층에서 얘기가 나올 때 세포간 지질이 드디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왔던 거죠. 자, 간단히만 지금 풀이 시간이니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각질층을 보자면 이제 이런 시멘트와 벽돌 관계의 구조로 설명을 많이 했었죠. 여기서 벽돌을 이제 담당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질세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NMF, 천연보습인자가 나왔었습니다. 자, 천연보습인자는 이제 세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세포 주변에 이제 겉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세포간 지질인데요. 세포간 지질이 이렇게 각질세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간 지질은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이제 균형값을 가짐으로써 라멜라 스트럭처를 형성한다. 라멜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질이라도 뭔가 적절한 비율에서 떨어지거나 많아지거나 하면 이제 라멜라 구조가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보호의 핵심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웠었고,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세포간 지질에서 세 가지 성분 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라마이드는 1회차 시험에서 나왔었고요. 자, 2회차 시험에서 콜레스테롤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3회차 시험에 지방산이 나올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죠. 자, 세라마이드는 세포간 지질에서 보통 40에서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피부의 외부의 유해 환경 및 오염으로 보호를 하고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세라마이드 같은 설명이었고요. 자, 콜레스테롤은 방금 문제에서 배웠었죠. 이제 세포간 지질에서 주요 구성 성분으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유기 물질이면서 비타민 D나 담즙산의 이제 전구체, 전구물질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지방산, 지방산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한 개의 카르복실기를 가지는 탄화수소 사슬의 카르복실산으로라고 하면 사실 이미 이 지방산의 정의거든요. 이 탄화수소 사슬의 마지막에 COH가 있대요. 자, 이게 바로 지방산인데 일단은 더 읽어볼게요. 자, 카르복실산으로 혈중에 존재하는 유리지방산으로 세포 내에 흡수돼서 산화 과정을 통해 아세틸코에이를 생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지방산 얘기는 어디서 많이 나와요? 우리 비누화 반응 얘기할 때도 나오고 유지 얘기할 때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지방산이 이 카르복실기를 가지는 탄화수소가 지방산에 대한 정의였죠. 자, 이 지방산은 피부 위에 각질층에 있을 때는 세포간 지질, 라멜라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만 혈중, 혈액 내에 있을 때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이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부가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제 피부에 있는 지방산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방산에 대한 설명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10제 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